서울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8개 학교의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정 취소로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오전 발표였는데요.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서울시 교육청이 내렸습니다. 당초 13곳 중에 뭐 한 두세 개에서 많게는 절반가량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예상대보다 많았어요. 예상외로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인 발표입니다. 50%도 많다고 아마 이 교육계 충격이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두세 개. 지금 현재 이 지방 광역 이 시도마다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5년마다 자사고는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방도 여러 군데가 발표가 났는데요. 이 취소된 것도 있고 살아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무래도 제일 많죠. 지금 이 3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5년차 재평가 대상 13곳 중에 8곳이 탈락이면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요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요인은 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가 기준이 여러 개인데 이 점수 미달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꽈락. 60점이 기준이었다가 이게 상향 조정돼서 70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 탈락된 곳, 합격된 곳, 이곳에 대해서 점수 발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이 일부 조정됐고 그리고 이제 이 취소 기준이 상향됐고 점수가 이런 부분에서 이 지정 취소된 학교들의 반발이 지금 이미 터져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평가 점수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개하면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지금 입시 서열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느 학교는 점수가 높네, 어느 학교는 낮네. 이 학부모들의 평가가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덧붙이고 있는 것은 탈락한 학교 대부분이 60점에서 70점 사이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서열화 우려를 크게 하지 않고 탈락된 점수를 공개하는 게 조금은 더 속 시원하고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당장 적용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절차가 있어요. 먼저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22일부터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부에 지금 이 취소에 대해서, 지정 취소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청이 한 이 취소 절차 아닙니까? 이거를 교육부에 동의를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신청일로부터 50일 안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부에서 마지막으로 동의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지정 취소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후폭풍이 강하고 학교라든지 내지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먼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수익을 주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주는 처분을 침익적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해를 주는 처분을 할 때에는 절차적 기본권과 실체적 기본권을 모두 이제 갖춰야 되는데 이 청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아까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과연 이것이 적합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따질 때 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뢰보호 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사고를 지정해 줄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취소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제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로 기준을 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봐가지고는 물론 이제 교육청의 어떤 학교의 서열화 폐지라든가 등등의 논리도 뭐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점수를 공개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그 구체성이 없으면 계속
불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그 문제가 있고 파격적인 결과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교조는 당장 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사고 폐지 정책을 강화하라. 교육청이 오히려 미온적으로 자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이게 미온적이다. 이게 더 강한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원단체도 진보 보수가 또 격돌을 하고 있고 그렇죠. 학부모 단체도 또다시 격돌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원칙의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 이 자립형 사립고는 원래 DJ 정부 때 생겼습니다. 2002년에 6개 지정된 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2010년 들어와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어요. 이름이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었고 학교의 권한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면서 MB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준다. 다양성을 강화한다. 근데 이게 자립이든 자율이든 혹은 공교육이든 우리 모든 고등학교 교육,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 논란이 뭐냐면 학생 선발권이에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특목고, 이 과학고, 외고, 그리고 이제 이 자율형 사립고 이 학교들이 모두 다 지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판결도 이 학생 선발권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학의 자유가 아니다. 규제를 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입시 제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정권마다의 교육 철학의 문제예요. 지금 진보 정권은 항상 공교육 강화를 얘기합니다. 공교육이 허물어졌다. 그럼 보수 정권은 이 교육의 시장 논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학교마다. 잘하면 명문고 되는 거고, 못하면 이제 폐교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시장 이 생태계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감들의 어찌 보면 교육 철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권이 또 바뀌면 자사고를 재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아이도 지금 자사고를 다니는데 지정 폐지가 됐어요. 근데 자사고 학생이에요. 학부모가 물어야 되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폐지 이후에 입학하는 후배들부터는 일반고 학생인 거예요. 그것도 웃기네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2학년, 3학년은 자사고고 1학년 시집생은 일반고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겠죠. 그걸 끊어내는 시점에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게 지속된다면 괜찮아요. 어느 세대인가는 좀 이제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2, 3년 후에 바뀌면 중간에 끼어있는 학년은 일반고고 후배는 또 자사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끊임없는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교육 정책은 백년지 대계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정권마다 조변석기에 하는 교육 정책의 변화에 학부모들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남성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무차별 폭행을 해서 크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 치킨을 이제 또 뭐 시키고 나서 밥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밥을 했다든지 또 내지는 한국말을 모른다든지 뭐 등등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원래 이 남성이 2015년에 이 베트남 여성을 사귀다가 말이죠. 그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베트남으로 돌려보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베트남에서 낳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남성이 내키지 않는 뭐 그런 결혼을 한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술을 먹고 폭행을 했다라고 얘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주병으로도 때렸다고 얘기하고 상습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베트남과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이제 공안부 장관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는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 베트남 여성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이런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주 여성이 왔을 때 그 열악한 위치 때문에 말이죠. 계속해서 맞으면서도 이것을 신고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들어올 때는 결혼 비자로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이제 F6 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비자로 들어온 다음에 1년 있다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 상태로 2년을 있게 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국적은 아니고 영주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마다
이 남편의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남편이 때려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점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신고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했던 것인데요. 다만 이런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주권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을 때가 만만치 않고 또 이제 법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주 여성 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는 폭행죄도 이 반의사불벌죄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말이죠. 이렇게 이주 여성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런 여성들에 대한 매맞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세우고 또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박항서 감독 같은 분들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어떤 베트남이나 친베트남 정서가 굉장히 좋아졌고, 맞습니다. 그 굉장히 양국 간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좋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물론 이주 여성이 와서 다 이런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또 좋게 잘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참 그런 부분이 여론이 안타까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박항서 매직으로 일궈놓은 이 한 베트남 이 친성 우호 관계를 이 정말 이런 사건 하나가 다 허물어뜨렸다. 그런데 저는 강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 것이 한 사건이 이례적으로 이랬다면 정말 이 남편을 가해 남편을 엄벌에 처해야 돼요. 또 엄벌에 처하겠지만 민감용 경찰청장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표를 보면 통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결혼으로 들어온 해외 이주 여성 중에 이 10명 중에 4명 이상 41%가 폭행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욕설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80% 이상은 욕설을 이제 경험했고 이 중에 28%는 성적인 학대를 경험했고 20% 가까이가 흉기로도 위협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여성들이 지금 가부장적인 것 때문에 남녀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이제 노출돼 있는 것보다 3-4배, 4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고 우리나라의 가부장제라든가 이 여성, 배우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를 또 뛰어넘어서 외국인 이주 여성을 상당히 하대와 학대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 베트남 네티즌이 쓴 글에 반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저 장면은요. 아까 샌드백처럼 때렸다라는 부인의 진술도 나왔지만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격투기 같은 장면이 연출되니까 맞습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욕만 해도 사실은 이게 이 비인격적인 대우인데 저렇게 학대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스스로 저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은 상습적이고 일상적이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시사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남성을 엄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다문화라고 이야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가정마다의 이 결혼 정착, 이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여성분들이 그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여가부를 모른다예요.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왜 신고 안 했습니까에 대해서 1. 부끄러워서. 남편한테 이렇게 맞는 아내라고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그 2번째는 신고해도 별 조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3번째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대목을 우리 사회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동의를 하는 게 어떤 것도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남성은 당당하게 언어 차이 때문에 그랬다. 그거는요, 저는 사실상 표면적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자, 베트남 음식을 했다. 치킨을 시켰는데 또 이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한국말을 못했다. 이런 문제는 뭐냐면 그건 가르쳐줘야 되고 자신도 베트남어를 배워야 돼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자신이 통제하려고 했는데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직관계로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게 남편이 36살, 부인이 30살. 상대적으로 이주 여성 결혼 이 나이 차에서 가까운 편이에요. 보통 20살 이상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경우에 그 가부장 의식이 정말 부인, 아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정말 하대하는 그런 경향성이 큰 그게 사실 살인 사건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부인 살인 사건도 이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크게 이 트렌드를 좀 뒤집는 모멘텀이 돼야 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공분을 살 만한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서 이것이 보니까 그 혐의점이라는 것이 특수상해와
아동 학대로 적용이 됐잖아요. 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특수상해라고 하는 건 이제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면 이제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일반 폭행이 아니고. 예, 일반 폭행이 아니고 이제 상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아동 이제 학대를 한 거 이거는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그래도 무거운 편입니다. 특히 이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비해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니까 이런 경우는 뭐 실형이 매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어쩌면 상당히 이번에 고생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결과적으로 벌 받는다고 습성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그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좀 그래서 아까 보세요? 말씀드린 네. 대로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게 많이 언론에 좀 회자되고 있지만 이 국제 결혼이 제도적으로는 너무 간편한 거예요. 물론 제도로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뭐 이게 서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그렇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뭐 국가가 다 통제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뭐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케미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인생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상호 존중이 필요한 것이고, 가정을 꾸린 이후에는 그 민주적인 가정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이건 국가가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개인 인격의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 계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룰을 우리 사회에서 지키지 않으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가정 폭력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국내 부부의 경우보다 이주 여성에 대한 폭행의 통계적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치안 당국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저 정부에서도 상담 센터들을 더 많이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개설하기로 했는데 예. 상담 센터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실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이 상담 개입을 할 수 개입이 있는 좀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네.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법제도의 좀 어떤 허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주 여성 같은 경우 말이죠. 결혼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이 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할 것 이런 경우는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1년 동안은 우리나라 사람과 계속 결혼한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살면 예. 그런 때는 이제 간이 기화 요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기화 요건이고요.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류, 그러니까 영구 체류, 영주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배우자와 계속해서 살면 됩니다. 결혼한 상태로.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 이제 신원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또 뭐 비자도 연장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결국 그런 것은 이 남편에게 종속되게 만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원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의장 결혼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통제는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청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우의장 결혼인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남편의 이 아내에 대한 이주 여성에 대한 통제권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사람이 없고 친척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댈 데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댈 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 여성 이 인권센터, 보호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걸 만들고 그래서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이주 여성을 위한 하나의 어떤 과를 설치한다든가 내지는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강신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